안녕하세요. 저는 언덕교회가 섬기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장로, 6년 전에 은퇴한 은퇴장로 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 중에 어린이 설교 대신 언덕길 쉼터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가지고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순서에 들어와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언덕길 그러면 대부분 산책길이지 않습니까? 언덕길 그렇게 땀 흘려서 올라갈 만한 일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때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이 저절로 흐르는, 그럴 때 쉼터가 있어서 앉다 보면 이런저런 한담도 나누게 되고,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쉼터에서 그는 어떠한 얘기를 들고 나가서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궁리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셔서 좋은 말씀을 잘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계시니 이제 성경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세상에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관심사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 중에서 한번 골라왔어요. 요즘에 비핵화 문제가 화두죠.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근데 1, 2년 전에는 뭔가 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다가 요즘에 와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이 비핵화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럼 왜 온 세계가 이 핵에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들을 집중하는 것일까? 이 핵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 얘기를 할까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되어질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중략 막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모르는 거는 여러분한테 질문도 하게 될 겁니다. 핵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한테는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떠오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하면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만 떠오르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 그 원리에 대해서 다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이건 또 시험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험 다 봤으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편지 하나가 저쪽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인슈타인이 국적이 어디예요? 원래는 독일이에요. 독일. 아인슈타인이. 근데 원래 그의 신분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근데 독일에서 유태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는 물리학자예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물리학자, 과학자의 양심으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을 띄우는데 누구한테 띄우느냐 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대통령각하, 이만저만해서 독일에서 핵폭탄을 만들 프로젝트를 연구 중에 있다고 하니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궁리해 두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 서한을 하나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1940년 초서부터 45년도 5월까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세계 최초로 발사된 미사일이 독일에서 영국을 향해서 쏜 게 첫 번째 미사일이에요. 근데 독일과 이태리는 1945년 5월 달에 항복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일본 아이들은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항복하기는커녕
미국의 턱 밑에 있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글에서 그 땀 흘리고 목이 뜯기고 거머리에 피를 빨려가면서 우리들의 연합군 미국의 젊은 척춘들을 여기서 쟤네들과 싸워서 죽여야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종의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뉴멕시코주 사막 연구소 어디에선가 핵실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폭탄이, 하나의 이름은 리틀보이, 하나의 이름은 폭탄에, 걔네들은 폭탄에도 이름을 붙여요. 무슨 미주리호, 링컨 웨브리엄, 링컨호, 전부 다 무슨 모든 무기나 모든 것에다 길 이름에다 전부 다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요. 별명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걸 단칼에 얘네들을,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하우스 그 결단을 내려서 B29 우리들이 그 당시 B19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B29야 29. 이게 폭격기. 여기에다 두 개의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을 싣고 히로시마로 날라옵니다. 때가 1945년 8월 6일입니다. 그날 히로시마에 폭탄 하나가 떨어집니다. 난리가 났죠. 3일 후 1945년 8월 9일 또 하나의 팻맨이라고 하는 뚱뚱보, 이게 처칠의 몸집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 폭탄을 나가사키에다가 떨어뜨리게 돼요. 자, 잠깐 저 화면 좀 봅시다. 요건 조금 이 보기엔 참 멋있죠? 아주 아름다워요. 버섯처럼. 또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건 그래도 좀 지나서. 자, 요게 또 한번 지나가 볼까요? 요게 원래의 히로시마의 도시 전경이에요, 요게. 근데 저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형상이 바로 이런 상태로 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1km, 2km 전방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 가루가 돼 버린 거예요, 가루. 핵폭탄의 이 가공스러운 위력은 결국 그 질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종식시키기에 이르고, 급기야 1945년 일본 천황이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근대에 있었던 근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때 사용된 핵폭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핵폭탄의 위험성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 가공수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가공스러운 위력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 핵폭탄을 겪은 사람들이 이미 가루가 돼서 없어. 그 사람들이 핵폭탄이 무서운지조차도 몰라. 진정한 위험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이 핵폭탄을 만들어주는 주인공들이에요. 누가 무서워? 미국 그리고 소련 앞다투어 핵무기를 만들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공스러운 엄청난 무서움을 안 미소 양국은 이것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인류가 공멸하라는 거다. 너 죽고 나 살자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이게 공멸이에요, 공멸. 야,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말자.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을 통해서 NPT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듭니다. 근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모두 여기에 가입을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돌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NPT 핵 확산 금지 구역에서 탈퇴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낸 게 이 원자폭탄, 저 가공스러운 원자폭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소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소의 핵폭탄을 한두에다 실어서 강화문 한복판에다 떨어뜨렸어. 근데 상상을 해볼 거예요. 우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있어요. 반경 900m, 1km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가 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먼지가 돼버려. 먼지. 붐 하는 순간 섬광과 함께 모든 우리들이 상상하는 모든 사물들이 가루가 돼버리는 거야. 그로부터 10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그 폭탄 진원지로부터 이를 향하여 다 쓰러져 버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3단계야. 30km에서 40km에 달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방사능 물질의 피폭이 돼. 그 방사능 물질의 피폭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파괴가 돼. 유전자가 변형이 생겨. 그래서 막 작은 감기 무슨 뭐 세균 하나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고 뼈가 막 뒤틀리고 난리야.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살아있는 자가 붕 하고 먼저 살아서 먼저 죽어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야. 너 그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 중전입니다. 고맙습니다. 핵폭탄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났는데 여기서 그 얘기는 잠깐 제가 멈추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방사능 물질의 피폭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 배상필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자세하게 대답해. 면역 체계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자, 잠깐 이 얘기는 1945년도에 터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 있는 핵폭탄 현장에서 2019년 박정현 권사인의 집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현호이지, 현호. 내 손주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난감한 질문입니다. 난감한 질문.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꽤 즐거워해요. 너 왜 할머니 집에 가면 왜 그렇게 즐겁고 왜 할머니 집에 가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의 대답이 거죠. 할머니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현호에게 있어서는 현호 입장에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전능한 사람이야. 먹고 싶어? 갖고 싶어? 고장났어? 이게 다 해결이 돼. 뭐 하지 말라는 게 없어. 그게 누구 편이야? 완벽한 자기 편이야. 안 되는 게 있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전능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전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할머니 집이야. 이제 어느 날 부록을 만들고 막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야 이래가면서 만들고들이 막 그러다가 얘 손길은 장난을 이렇게 막 쌓으면서 눈길은 그 부록에 가 있으면서 이 아이가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럼 죽지. 그러면 할아버지도 죽는 거야? 할아버지도 죽지. 그러면 할머니도 죽는 거야? 그럼 할머니도 죽지. 그러면 아빠도 죽어? 아빠도 죽지. 이 아이의 질문이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 죽는 것에 대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우는 죽는 거가 싫어. 이게 죽음에 대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아이의 나이가 만 4살하고도 8개월 된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에게서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뭐 여러 가지 영생 뭐 등등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얘 죽는 것은 내 곁에 내 그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단순한 거야. 이건 내 앞에서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할머니가 사라지고 아빠가 다 사라진다고 하니 이건 싫을 수밖에. 이게 싫다 좋다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싫다라고만 변호를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있더니만 이 아이는 부엌을 가지고 놀던 부엌을 땅에다 턱 내려놓고 두 손을 몹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장난감에 가 있던 시선이 할아버지를 향하여 할아버지 그럼 엄마는? 이 아이의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서 나는 굉장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아빠도 죽는다라고 하는 의문문을 완성했는데 이 아이는 엄마는 하고 그 의문문을 완성하지를 않아요. 이 아이의 속내가 무엇일까? 자, 이 질문을 받았어 지금.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이결이 할아버지는 이러한 이결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최금미 할머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괜찮아. 이건 쉼터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설교 시간 아니에요. 그 쉼터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 이런 얘기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에 뭐라고? 엄마는 안 죽을 거라고 얘기했죠. 엄마는 안 죽을 거다. 그 예비 할아버지 우리 안준호 할아버지 한번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 저거. 됐어 이게 됐고요. 저 예비 할머니 박정옥 판사님도 한번 떠오르는 생각 그냥 한번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나눠보자 이런 얘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죽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이 아이가. 그럼 엄마는 안 죽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속내를 꿰뚫어본 이 능구렁이 같은 할아버지는 그 난감한 예병을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가? 엄마는 오래 살지. 엄마는 무지개 오래 살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이 아이가 두 손을 모아서 턱을 꿰었던 손을 풀어내면서 그 간절했던 눈빛에 안도감이 되돌아오고 우린 놀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이 난감한 질문을 하나를 받고 저 아이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피폭되어 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내 이 난감한 질문 앞에서 왜 거창한 담론 핵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더러운 폭탄이라고 그래요. 우라늄, 플루토늄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폭탄이 방사능 물질을 발산해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가공할 폭탄을 만들어내셨어. 무슨 폭탄?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생각 안 나요?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르잖아. 자기 아들을 죽인 우리 그야말로 우리 이제 근대사 중에서 그 아주 질곡의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좌익 우익이 막 싸우고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들이 그냥 막 운동장에다 인민재판을 막 열고 즉결 처분을 해서 죽이던 그런 암울했던 질곡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좌익들의 총살에 의하여 목숨을 잃어.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무박 3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을 때 장례식 때 드렸던 그 기도문이 과연 어떤 기도의 문인가, 기도문인가. 그 손양원 목사님은 평상시, 물론 그분도 순교하셨고 우리나라 여러 목사님 중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여진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늘 어떻게 기도를 호흡 삼고 성경을 양식 삼아 사는다 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불경 중에 유마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잠깐만 빗나가네. 거기는 어떤 글귀가 나오느냐면 법휘를 안에 삼고 자비를 딸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조금만 풀이를 해보면 불법을 통하여 깨달는 기쁨, 그 기쁨을 아내를 삼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긴 자비는 베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딸 얼마나 여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뭔가 베풀어주고 싶어. 그 베풀음의 아이콘인 딸을, 자비를 딸로 삼고 산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난 그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경 속에서 주는 이 복음 속에서 깨달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을 갖고 그 기쁨을 내가 아내로 삼을 정도의 수준인가? 이제 그거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찌됐든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더러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어지는 삶, 이건 오래 살수록 저주야. 그렇죠? 오래 살수록 저주야. 죽은 자가 부러워 죽겠는데. 그런데 사랑의 핵폭탄으로 피폭이 된 사람들은 오래 살수록 축복이야. 이게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냐 저주라고 하느냐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삶의 질이다. 사랑의 핵폭탄을 피폭받고 그 가슴속에 그 핵을 가지고 그 핵이 꾸준하게 핵 분열을 일으켜서 내 이웃과 내 언덕교우와 이런 따뜻한 사랑을 서로 피차 전달받고 또 그것이 또 분열을 해서 사회를, 국가를, 세상을 향하여 평화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 현호의 이 난감한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한담으로 오늘 언덕쉼터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